비는 저녁 내내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간판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 보였습니다. 김도윤은 검은 우산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낡은 가방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듯 걷습니다. 신호등 빨간불 앞에 서면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더 또렷해집니다. 그는 무심히 도로 위 숫자들을 셉니다. 버스 요금, 카드값, 등록금, 병원비. 가방 안에서는 서류 봉투가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내역서입니다. 검은 글씨로 인쇄된 금액이 머릿속에서 뭉개지지요. 이걸 다음 달에도 낼 수 있을까요? 도윤은 마음속으로만 묻습니다. 누구에게도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법학 전문 대학원 2년 차입니다. 늘 시험과 판례와 과제에 쫓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현실의 숫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긴 부채, 어머니의 항암 치료비, 고3 동생의 학원비와 등록금, 하숙집에 가까운 오래된 빌라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낡은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냅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양 냄새와 눅눅한 공기. 작은 거실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 겸 침대로 쓰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두꺼운 담요를 덮고 얇은 스웨터를 입고 있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그럼에도 웃으려 합니다. 왔니, 도윤아?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숨이 조금씩 차오르지요. 네, 엄마. 금방 왔어요. 도윤은 젖은 우산을 접고 방문 옆에 기대어 둡니다. 겉옷을 벗고 거실 한쪽에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식탁 위에는 냄비 하나와 밥그릇 2개가 놓여 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말이 조금뿐입니다.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밥그릇을 밀어줍니다. 오늘도 학교 힘들었지요. 할만해요. 어차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도윤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진료비 내역서를 가방에서 꺼내 부엌 쪽으로 밀어둡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돌립니다. 대신 동생 얘기를 꺼냅니다. 수진이는 오늘도 늦네요. 모의고사라고 걱정이 많아요. 잘할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입시 앞두면 다 불안해요. 단순한 대화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불안이 촘촘히 끼어 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어머니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너도 좀 쉬어라. 공부만 하지 말고. 얼굴이 너무 말랐다.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수업 있어서요. 조금만 더 보고 잘게요. 도윤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민법 판례 요약본이 떠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립니다. 그 소리가 마치 초조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책, 강의실, 도서관, 알바, 병원, 집.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참 착한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내가 가장이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는 울 시간을 길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곧장 은행과 채권자들에게 불려다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남은 빚을 정리하고 연체 일자를 들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숫자들은 그날 이후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법을 선택한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법을 알면 적어도 당하지는 않겠지요.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과외도 하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래도 늘 모자랐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말로는 메울 수 없는 구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표정은 대체로 차분합니다. 웃을 때도 조용히 웃고 화가 나도 쉽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균형을 겨우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어머니는 잠이 들었고 거실은 숨소리 하나만 들립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알 수 없는 번호입니다. 지역 번호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러나 결국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여보세요, 김도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또렷하고 낮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이가 꽤 있어 보입니다. 김도윤 씨 맞으시지요?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낯선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오래전에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학비, 어머님 병원비, 아버님의 빚 많이 힘드시지요? 도윤은 숨이 잠시 멎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슴이 조여듭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지요. 내일 저녁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직접 뵙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일로?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그 사이로 그녀의 말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당신 인생을 바꿀 제안입니다.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도윤은 말없이 창밖을 봅니다. 젖은 도로 위로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갑니다. 어머니의 침대 곁에 놓인 약봉투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내일 청운동에 있는 작은 카페로 나오세요. 주소는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깁니다. 곧이어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지도 링크와 카페 이름, 시간, 그리고 짤막한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신에게 손해되는 일은 아니에요.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뒤에도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소리, 가족의 사정을 꿰뚫고 있는 이방인. 그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묘한 기대를 동시에 느낍니다.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가가 없다면 그런 제안이 올 리가 없지요. 창문 밖 비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립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그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리라는 사실을 도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지친 하루의 끝에서 내일 만날 낯선 사람을 생각하며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마치 곧 다가올 폭풍을 어렴풋이 감지하는 사람처럼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희미한 구름층 아래로 겨울 햇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목소리가 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제안입니다. 휴대전화 통화 목록 속 낯선 번호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여러 번 다시 눌러볼까 지울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에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소음처럼 흐릿했습니다. 판서가 칠판을 가득 채워가는데도 머릿속은 어제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청운동 카페. 내일 저녁. 당신의 인생을 바꿀 제안. 노트에는 글자 대신 작은 선들만 그어져 갔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 옆자리 동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야, 어제 판례 정리했어. 단톡에 올린 거 봤지? 응. 봤어. 고마워. 도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동기는 잠시 글을 보다가 어깨를 툭 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자리에서 도윤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검색창을 열고 조심스레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윤정희.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운동, 재단, 기부, 회장 등의 단어를 붙이자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속 사진에서 중년의 그녀는 단정한 한복 재킷 차림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표시된 남편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재계 2세대, 저명한 자산가, 다수의 건물을 보유. 길지 않은 기사였지만 요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상상 이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도윤은 화면을 끄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청운동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차들이 많지 않은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낙엽이 인도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돌담길 사이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간판은 작고 단정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피아노 음악과 커피 향이 섞여 나왔습니다. 안쪽 창가 자리에서 한 여성이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와 어두운 색 재킷, 정갈하게 묶인 은빛 머리. 빛이 닿을 때마다 진주 귀걸이가 아주 작게 반짝였습니다. 김도윤 씨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에서와 똑같이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확인하듯이 말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잠시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대단한 자리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의는 지키되 정서적인 거리는 그대로 둔 말투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석양이 번지고 카페 안은 노을빛과 조명이 섞여 따뜻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갑작스러웠지요. 불쾌했다면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다만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요. 제 상황을 어떻게 아시는지. 그녀는 준비해둔 듯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 채무 내역, 의료비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어떤 빚을 남기셨는지, 어머님의 치료에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동생의 입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책상 밑에서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아시는 겁니까? 그녀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도 연민도 동정도 뚜렷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오랜 시간 무언가를 지켜본 사람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서입니다. 단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게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필요하시다니요.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일 뿐인데요. 그녀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젓고 잔에 담긴 티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젊고 책임감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말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이름, 그리고 결혼입니다. 카페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혼입니다. 그녀는 똑같은 톤으로 반복했습니다. 저와 혼인신고를 하세요. 형식적인 관계입니다. 대신 당신의 빚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치료도 책임지고 동생의 학비도 지원하지요. 말은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너무 컸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몸을 조금 뒤로 뺐습니다. 얼굴에 당혹과 불신이 교차했습니다. 장난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제 조건을 이미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윤정희는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대화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당신에겐 빚이 있고 저에겐 공백이 있습니다. 서로 채워줄 수 있지요. 제가 왜입니까? 저 말고도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입꼬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테이블 위로 얇은 명함 한 장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간단한 주소. 생각해보세요. 이대로 가면 당신에게 남는 선택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계속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지하철역 입구를 지나쳤습니다.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명함은 코트 주머니 안에서 얇게 구겨졌습니다. 손을 넣어 만질 때마다 그 존재가 선명해졌습니다. 결혼이라니요.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작게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눈치가 느렸던 것은 아닙니다.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는 대답을 짧게 끊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래 함께 산 사람답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연락 온 건 아니지요? 장학금 문제라든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이상한 제안을 받았어요. 제안이요? 한 연세 있으신 분인데요. 저보고 결혼을 하자고 하네요. 계약처럼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웃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게 진짜였어요? 네. 농담 같지 않았어요. 우리 빚이랑 엄마 병원비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방 안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던 소리도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과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압박감. 저는 싫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고 뭔가 이상해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건. 도윤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굳게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요. 내 말이 맞지요. 정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녀의 손이 담요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 이미 은행 대출은 한계였습니다. 장학금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를 겨우 맞추는 수준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방정식을 풀어보았지만 풀리는 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결국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는 내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가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는 것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나는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깊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책은 거의 펼치지 못했습니다. 전등 아래 명함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종이를 접었다 폈습니다. 전화번호를 지워버리고 싶다가도 다시 적어두고 싶었습니다. 계약, 결혼, 빚, 자유. 단어들이 서로 부딪히며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도망치는 걸까요? 아니면 살아남는 걸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조금씩 버티는 것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뻗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이름을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윤정희.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으로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완전한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작은 각오였습니다. 그는 명함을 지갑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나와 우리 가족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대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인생은 조용히 궤도를 틀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쪽으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요. 결심을 내린 다음 날 서울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김도윤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명함 위의 이름, 카페에서 마주했던 그녀의 시선, 그리고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말. 무거운 문장을 가슴에 넣은 채 그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엌 전등만 희미하게 켜둔 채 그는 아침을 거르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확인만 하는 거예요. 결정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 말조차 스스로에게 온전히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청운동에 다시 도착했을 때 저녁보다 훨씬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햇빛이 돌담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고 카페 주변에는 출근 준비를 끝낸 사람들의 발걸음이 드물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페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가슴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밀어 열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날과 같은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갈한 차림, 움직임이 적은 손, 그리고 어딘가 여유로운 표정.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군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서요. 도윤은 최대한 단단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긴 설명을 기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오히려 성급하게 결정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손끝으로 잔의 위치를 고르게 맞췄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겠지요. 네. 우선 왜 하필 저인지,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운동의 고요한 아침이 유리창에 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이제 가족이 없습니다. 많은 재산은 있지만 남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지루하지요. 평온하게 들리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젊고 성실하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이름을 함께 쓰면 내 남은 살도 조금은 단단해질 것 같아서요. 말의 흐름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점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그냥 외로워서라는 이유로.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외로움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말은 더 큰 질문을 낳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필요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시간을 드리지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요. 그녀는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청운동 저택의 주소와 필요한 서류 목록,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
준비가 되면 찾아오세요. 도윤은 종이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저택, 서류, 방문. 그는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는지.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 말해봤자 얻을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빛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은빛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카페는 갑자기 넓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테이블 위 종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강의를 마치고 곧장 청운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저택은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검은 철제 문이 높이 솟아 있었고 안쪽에는 오래된 정원수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나이든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김도윤 씨 맞으십니까? 네. 윤정혜 님이 주소를 주셔서요. 들어오시지요. 집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아주 잠깐 도윤을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그 관찰은 불편함을 넘어 한 가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집은 낯선 사람을 쉽게 들이지 않는 곳이겠구나. 현관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조명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집사는 말했다. 주인 어른께서는 잠시 외출 중입니다. 먼저 이곳을 둘러보시지요. 도윤은 황당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택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빈 공간에 발자국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복도를 돌다가 그는 문 하나가 미세하게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쪽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집사는 뒤에 있었지만 그 방만큼은 건드리지 않으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무엇인가요? 집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입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묻는다면 무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 문틈에서 묘하게 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낡은 나무 냄새, 미세한 먼지, 그리고 오래된 종이의 향.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하던 도윤은 벽면에 걸린 한 액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의 남자, 단아한 미소의 여자.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윤정희였습니다.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 부분이 아주 희미하게 빛발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되었거나 일부러 지워진 듯 흐릿했습니다. 도윤은 사진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진은 주인 어른께서 거의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분이신가요? 집사는 짧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예. 고인이 되셨지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감춰진 역사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윤정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와는 너무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는 그 이유가 이 저택 어딘가에 어쩌면 아까 지나온 방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가까워졌을 때 집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응접실로 내려오십시오. 도윤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창문 밖으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응접실 문을 열자 윤정희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군요. 단정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 손짓, 눈빛을 순식간에 스캔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을 보니 어떻습니까? 도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넓고 조용하네요. 조금 낯설어요.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낯설다는 건 때로는 기회입니다. 익숙한 공간에서는 못 보는 것들이 보이지요.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도윤 앞에 섰습니다. 시선은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첫 발은 내디뎠지요. 도윤의 목에 힘이 잠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긴 것 자체가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확정적인 말투였습니다. 선택이요? 네. 이 집의 이야기를 알고도 여전히 내 곁에 설 수 있는지. 그녀의 눈빛은 마치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그녀의 표정이 아주 잠시 무너졌다가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원에 들이운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그림자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더 무거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에는 분명히 진실이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3장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그의 인생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다. 그 결심은 아직 단단하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하나의 불씨처럼 깜빡이며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더 큰 폭풍을 맞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문은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잠긴 줄 알았던 그 방문이었습니다. 김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복도 끝, 불이 꺼진 방. 저택에서 유일하게 집사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곳. 오늘 그는 마침내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몇 시간 전입니다. 윤정희의 서재. 그녀는 외부 미팅이 있다며 저택을 비웠습니다. 집사는 주방 쪽 일을 본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재에는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선반에는 서류 처리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종이 더미와 작은 서랍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랍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책상 모서리, 서류 아래에서 얇은 금속이 반짝였습니다. 작고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쥐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문이 떠올랐습니다. 복도 끝, 늘 조금 열려 있다가 금방 닫히곤 하던 그 방. 그 방입니다. 그는 서재를 빠져나와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는 그 방 앞에 서 있습니다. 열쇠를 조심스레 밀어 넣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뼈속까지 울립니다. 문을 조금 밀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도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손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탁! 희미한 전등이 켜졌습니다. 낡은 가구들, 반쯤 벗겨진 벽지, 그리고 벽 한쪽을 채운 서랍장과 서류 상자들. 테이블 위에는 액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윤정희와 남편. 웃고 있는 사진.
그 뒤로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한 장. 정장을 입은 남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는 남편의 모습.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프레임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호.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조금 젊을 때의 얼굴. 미소는 지금보다 훨씬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서류철이 여러 개 포개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나를 집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투자 약정서, 손글씨 메모. 이게 뭐지? 그는 문서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윤정의 남편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금액, 이익 배분율, 그리고 붉은 펜으로 크게 그어진 줄들. 배신, 사기. 단어가 메모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철, 그 안에는 은행 계좌 내역과 파산 관련 서류가 묶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날짜는 오래 전이었습니다. 글씨는 똑바로 그러나 강하게 눌러 써져 있었습니다. 김민호 씨, 당신은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잠들지 못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남긴 것들, 그 모든 것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끝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윤정이.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는 늘 억울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당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 안에 있는 종이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해자였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속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감정. 그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감각. 책상 한쪽에 얇은 공책이 보였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 오래 사용한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윤정희의 글씨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째 되는 날. 아직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문장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민호라는 사람을 잊지 않겠다. 그 이름, 그 가족. 언젠가 그가 남긴 것들까지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뒤쪽. 훨씬 최근 날짜의 글. 김민호의 아들. 김도윤. 성실하고 조용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그를 선택하는 게 최선이다. 그의 인생을 통해 나는 나의 상처를 완성할 것이다.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책을 덮지 못했습니다.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복수의 도구였구나. 그때 문 쪽에서 가볍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을 줄 알았어요. 낯익은 목소리. 차갑고 낮은 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정이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빛이 뒤에서 들어와 얼굴 반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잠시 둘 사이에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먼저 입을 연 건 그녀였습니다. 내 일기를 읽었군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습니다. 손에 쥔 공책이 조금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오래된 바닥을 울렸습니다. 어떤 부분 말인가요? 당신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 아니면 당신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 도윤은 공책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군요. 제가 누구 아들인지,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렇지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의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셨고요.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용이라.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잃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잃었습니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빚을 졌습니다. 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와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손을 잡은 것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목소리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사업을 빼돌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가슴을 부여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잠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지요. 말은 단정했지만 눈끝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택하신 겁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발밑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그가 놓고 간 이름. 나는 그걸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지요. 지금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누구를 힘들게 했는지도 모른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빨랐습니다. 당신은 그의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남긴 빚과 그가 남긴 상처와 함께.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뭘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물어보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짧은 침묵. 당신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까? 내 남편에게. 그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묻지 못했지요. 그는 떠났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남아있는 것.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저는 사람이잖아요. 도윤의 말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고 대신 결혼을 시켜서 대신 옆에 둔다고 해서 그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답이 됩니까? 윤정희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은 젊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요? 그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정말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저를 이렇게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둘 사이 거리는 가까웠지만 서로에게 닿지 않는 투명한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녹음 버튼이 눌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빚도 저택도 어떤 조건도. 윤정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나를 버리겠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누구에게요? 법에게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도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온 일도 다 같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발하겠다는 겁니까?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둘 사이에 짧고 날카로운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 가족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닐 것 같습니까? 그건 선생님 생각입니다. 도윤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복수도구로 사는 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 말은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갑자기 힘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배신이군요.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부터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김도윤 씨.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또렷이 불렀습니다. 당신은 결국 당신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군요. 그녀의 눈에 잠시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 허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감 같은 것. 그래서 어쩌면 그게 더 아플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도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 쪽으로 돌아서기 직전 그는 한 번 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사진, 서류, 일기.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삶이 부서지고 뒤틀린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복수는 결국 아무도 살리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의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 작은 아이콘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민석 이름을 찾았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줄 수 있어?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메시지를 보내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저택 밖으로 나가자 밤 공기가 얼굴을 찔렀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까지 공기가 차올랐습니다. 오늘 그는 한 사람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가 남기고 간 긴 그림자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 그 결심이 앞으로 시작될 폭풍을 부르는 소리처럼 조용히 밤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밤새도록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새벽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아이콘이 휴대전화 화면에서 작은 점처럼 깜빡였습니다. 그 파일 하나가 앞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또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전날 저택에서 마주한 진실은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혀 쉽게 빠지지 않는 금처럼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윤정이, 남겨진 상처들. 그리고 그 상처 위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는 조금씩 그 방향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틀 위에 얇게 깔릴 때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야윈 어깨가 작은 흔들림으로 숨을 드러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가벼워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는 피하지 않으려고요. 얼굴에 새겨진 단단함을 본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릇에 담긴 따뜻한 물에서 가벼운 수증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도윤은 아주 작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굳은 표정, 허탈한 눈빛들.
그 사이에서 도윤은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와 서류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담당 형사와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차분히 그리고 사실대로 전달했습니다. 형사는 여러 번 질문을 반복했고 그때마다 도윤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형사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정리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지나간 후 그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절차는 길고 복잡할 수 있어요. 괜찮겠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거예요. 그 말은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복수를 바라는 감정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끝나지 않았던 오래된 이야기를 마주한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 며칠 뒤 윤정이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소란스러웠지만 그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출력된 판례를 넘기고 도서관에서 참고서를 밑줄 치고 동생의 문제집을 챙겨주고 어머니 약을 가지러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뀔 즈음 한 통의 짧은 편지가 그의 우편함을 채웠습니다. 발신인은 구치소.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김도윤 씨. 나는 지금에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인생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복수였지만 그 복수는 이미 나를 오래전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도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이제 남은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끝에는 이름 대신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디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도윤은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두었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감정이 그의 마음에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오래 울었던 사람이 마지막 눈물을 닦는 순간처럼 묘하게 평온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몇 달 뒤 서울의 작은 강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앞줄에는 여러 학생이 앉아 있었고 뒤편에는 기자 몇 명이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도윤은 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삶의 끝에서 시작된 작은 기회입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고 때로는 실수도 때로는 절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경험은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강당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빛을 받은 먼지 입자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연설을 마친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잠시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내 인생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상처도 언젠가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결로 남는다.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흔적도 윤정이의 선택도 그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흔들림도 모두. 그러나 그는 이제 그것들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더 이상 자신을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두는 것. 그것이 그가 배운 용서였습니다. 누군가를 면죄하는 용서가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용서. 강당을 나서는 길, 그는 휴대전화 속에 저장된 편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종이 편지는 아직도 만질 때마다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서늘함은 이제 아픔이 아니라 그저 지나간 시간의 온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캠퍼스의 나무 사이로 햇빛이 흔들리고 바람은 맑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삶은 상처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방향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윤정희의 그림자도 이제는 그를 가두는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발걸음으로 열린 길 위에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그 여정은 이제 비로소 그 자신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